자, 떡제조 기능사 제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지루하실 텐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랑 합격의 길로 같이 가시죠. 자, 이번에도 쉽고 재미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감염병 및 식중독의 원인과 예방 대책.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한 두 문제. 그 떡제조 기능사 60문제 중에 이 챕터 3가 8문제에서 9문제, 많게는 10문제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뭐 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한 8문제가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는 꼭 나와요. 감염병 이쪽에 갑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 감염병. 감염병의 개념. 감염병은 세균, 스피로헤타,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서 제가 앞서 강의에서 제가 11강에서 병원체와 비병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체라는 것은 사람을 아프게 병원에 갈 수 있는 균, 병원에 갈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발생하는 질환이다. 아까 식품의 오염을 통해서 이런 그 병원성 균이 생겨서 사람에게 그 경구간염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감염병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여러 가지 병원체에 의해서 사람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이다. 병원체에 의한 감염은 음식의 섭취, 아까 말했다시피 균이 묻어 있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 있는 변폐라든지 부패가 진행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했을 때 경구간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호흡에 의한 병원체의 흡입. 지금 코로나 같은 거죠. 주변에서 호흡을 하면 감염이 되어 있는 이미 발병이 되어 있는 환자의 호흡기에서 나온 그 병원체가 아프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호흡으로 통해서 옮겨가는 그런 것들이고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 손을 만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접촉 등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생한다. 감염병.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소. 별표. 이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서 내려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고민을 해야 될까? 아닌 경우 혹시나 어떤 그 문제로 삼았을 때 답안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그런데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소는요. 감염원, 감염 경로, 숙주의 감수성. 이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감염원, 어디서 왔는가? 감염 경로. 이 감염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녔는지. 그래서 우리 코로나를 생각하면 너무나 쉽죠. 어디 지역에서 누가 어떻게 발생이 돼서 어디로 다녔고 누구랑 접촉을 했고 무슨 음식을 먹었으며 이런 것들이 다 감염 경로입니다. 그리고 숙주의 감수성.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사람만 지칭했다면 사람의 감수성이라고 할 텐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라든지 동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다 감염병에 걸릴 수 있는 인류에서 호흡을 하는 동물들 식물들 모두 다 감염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숙주라고 통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숙주의 감수성이다.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소는 다시 한 번 더 감염원, 감염 경로, 숙주의 감수성이다. 문제 내기 너무 쉽죠? 내면 누구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너무 쉬우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맞출 수 없습니다. 감염원, 감염 경로, 숙주의 감수성이다. 그럼 감염병 예방 대책 3가지. 위 3가지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소를 예방하면 된다. 그러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잠재적인 코로나 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격리 조치하죠. 2주 동안. 감염을 격리하거나 조기 치료를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더. 감염 경로를 파악하여 방역하고 제거하고 지금 하고 있죠. 소독하여 경로를 차단한다. 그리고 숙주의 감수성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는 아직까지 예방접종이 안 나왔죠. 맞죠? 그래서 개개인이 잘 소독하고 손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사람들 많은 장소에 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염병 예방 대책에서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소, 감염원, 감염 경로, 숙주의 감수성을 다시 풀어보면 예방 대책해서 3대 요소를 예방하면 된다. 감염원을 걸린 사람을 감염병이 걸린 사람을 격리 조치하고, 두 번째 감염 경로를 파악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역하고 제거하고 소독하고, 세 번째 숙주의 감수성, 스스로 숙주의 감수성을 끌어올린다. 면역력을 끌어올린다. 스스로 강하게 만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를 생각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감염 경로 해가지고 종류, 경구 감염병. 그러면 저런 감염 경로를 통해서 경구 감염이 됐을 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런 감염 경로를 통해서 경구 감염, 입으로 음식을 섭취해서 어떤 게 있는지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질, 두 번째 장티푸스, 세 번째 콜레라, 네 번째 송홍열. 자, 이질은요, 비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에서 발생하고 걸렸을 때 오한이 오고요, 발열, 열이 나고요, 구토가 생깁니다. 장티푸스, 우리 뭐 장티푸스 뭐 아주 많이 접해봤는데요. 가장 흔한 급성 감염증, 40도씨 이상의 고열이 발생한다. 콜레라, 여름만 되면 뭐 난리도 아니죠. 콜레라, 비브리오, 장염 비브리오균에 의해서 전염, 설사, 구토의 증상, 송홍열, 보균자와 접촉해서 발생되는데 두통, 발열, 발지 증상. 경구감염병은 저런 네 가지 것들의 종류가 주로 대표적으로 걸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공토감염병.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한 감염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떡제조 기능사가 아니라 한식이라든지 다른 그 조리사 자격증에서는 많이 나와요. 떡제조 기능사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다. 인수, 사람인, 동물.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다. 탄저, 소양 낙타. 결핵, 오염된 우유, 유제품. 결핵이 오염된 우유와 유제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품을 가열하여 섭취하면은 결핵균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바상열, 소, 돼지, 염소 등에 감염되어 유산을 일으킨다. 네 번째, 큐열, 큐열에 감염된 소, 양, 염소에 대해서 대소변이나 출산 시 양수 및 태반을 통해서 병균체가 고농도로 배출될 때 이거는 감염 가축 및 부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감염되거나 아니면 그 수의사들이 많이 걸리는 큐열, 열이 나는 병이죠. 그래서 인축 공송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은 범위가 너무 넓은데 우리가 주로 접촉하는 대상자들은 축산물이죠. 우리가 직접 그 먹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우는 그런 가축들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인축공통감염병이라는 그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키우는 축산물에 의해 감염이 될 수 있는 감염병을 지칭한다. 요즘 이게 아주 큰 문제죠. 네, 아무튼 어렵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인수공통감염병에는 탄저, 결핵, 바상열, 큐열이 있는데 쉽잖아요. 큐열은 누가 걸린다? 고농도의 어떤 균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감염 가축 및 부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자주 걸리고요. 바상열, 소, 돼지, 염소 등에서 감염된다. 유산을 일으키고요. 바상열. 결핵은 오염된 우유, 유제품. 탄저는 소양, 낙타. 탄저, 낙타. 이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감염병으로 갑니다. 이제 감염병이라는 게 사람 목숨을 굉장히 위험하고 사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아주 그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감염병이라는 게 그래서 감염병은 법적으로 관리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감염병, 법으로 감염병을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놈은 어떻게 위험하니 어떻게 관리하시오. 어떤 사람은 감염병이 걸린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시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해놓은 겁니다. 법정 감염병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규정되어 있는 감염병으로 환자, 그 가족, 의뢰인 및 국가 관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대로 하시오. 감염병이 걸렸을 때 이렇게 하시오. 이런 감염병이 생겼을 때 이렇게 준비하시오. 이런 것들. 질병으로 의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이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여기서 감염병은 제1급 감염병, 감염병도 종류에 따라서 1급부터 4급까지 종류를 나눠놨어요. 이 감염병은 1급이다.
이 감염병은 2급이다, 3급이다, 4급이다. 종류를 나누는 그 등급 자체는 1급이 가장 위험하고 4급이 가장 덜 위험한 거는 맞지만 종류 자체가 틀리고 형태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들을 말한다. 여기서 감염병은 제1급 감염병, 지금 코로나는 제1급입니다. 2급 감염병 4급, 3급, 4급 이렇게 있고요. 기생충에 의한 감염병이 별도로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도 별도로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한 1, 2, 3, 4급 기준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것들, 해외에서 들어온 것들, 그리고 생물 테러 감염병, 예상을 할 수가 없고 성매개 감염병, 인수 공통 감염병이 어로 감염병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1급, 2급, 3급, 4급을 통해서 관리되는 감염병도 있고 새롭게 생겨나서 이제 정해야 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는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정확하게 1급 감염병이라고 아직까지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1급 감염병을 부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고 파생력이 크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이제 등록이 된다고 하면 1급 감염병이 될 건데 일정 시간과 일정 데이터베이스를 지나야지만 1급, 2급, 3급, 4급에 넣는데 여러분들이 떡제조 기능사를 저한테 배우기 전에 스스로 독학을 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구매를 했다면 10권 중에 9권은 1급, 2급, 3급이라고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1군, 2군, 3군, 4군, 5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도 달라요. 저는 4가지 분류로 설명을 하는데 5가지 분류로 되어 있어요. 특히나 2020년 상반기에 나왔던 6월달 이전에 나왔던 모든 책은 지금 촬영하는 오늘이 11월 달이거든요. 6, 7월 달 이전에 나왔던 모든 책은 1군, 2군, 3군, 4군이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왜 선생님은 다르게 가르치세요? 네. 책을 쓰려고 법정 감염병 기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문구가 있는 거예요. 2020년 7월 1일에는 E형 감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1급, 4급 감염병이 1급에서부터 4급 감염병이 총 80시종으로 늘어났다. 이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직접. 그래서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020년 상반기에 1군에서 5군이라고 분류되었던 2019년도까지의 감염병의 기준을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제대로 터지기 전에 개정이 됐어요. 1급부터 4급으로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축소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큐넷에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떡제조 기능사를 강의하려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1군부터 5군까지가 일반적인 시장의 원리인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1급부터 4급이라고 보건복지부에 수록되어 있으니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 겁니까? 라고 제가 이메일로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주작 아닙니다. 그랬더니 한 2주 만에 답변이 왔어요. 저희는 국가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다면 개정된 기준으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뛰어난 강사님들이 1군부터 5군을 눈치채지 못하셨고 책을 너무 많이 찍어서 지금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 새로 책을 쓰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1급부터 4급까지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좀 써놨어요. 자, 보시면 본래 감염병은 2019년도 전까지, 2020년도 상반기 전까지는 1군에서 5군 지형 감염병으로 구분된 분류 체계가 운영되다가 2020년 1월부터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전까지 감염병은 1, 5군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1, 4급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군이 아니라 급으로 바뀌었다. 자, 그럼 갈게요. 그럼 1급은 생물 테러 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 바이러스병, 중동호흡기 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됐다. 2급은 1급에 비해서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앓고 있는 결핵, 수두, 홍역 등 20여 종이 지정됐다. 20종이 지정됐다. 딱 20개. 1급은 17개.
상급은 격리할 필요는 없다. 좀 증상이 약해서 격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발생률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B형, C형 간염, 일본 내염 등 26종이 지정됐다. 새롭게. 제가 잘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1군에서 5군까지 있던 감염병 체계가 1급부터 4급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드렸죠. 네. 자, 4급은 1급, 3급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인플루엔자, 매독 등 23종이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군, 5군 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이 80종이었으나 2020년 1월부터는 1급, 4급 감염병이 86종이 종류는 더 늘어났지만 체계는 줄였다는 거예요. 5단계의 체계를 4단계로 줄였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86종이 됐던 게 2020년 상반기였는데 2020년 7월 1일에는 E형 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제1급에서 4급 감염병이 총 86종 플러스 E형 간염이 87종으로 늘어났다. 제가 만일 심사위 문제 출제자면 이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저 안에 27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지만 좀 공부를 했던 사람이 맞출 수 있고 공부를 하지 않고 내용이 없는 사람은 찍을 수도 없는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 문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2020년 7월 1일에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감염병은 무엇인가 하면 E형 감염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 감염병 구분해가지고요. 아까부터 말했던 1급부터 4급까지가 어떻게 있는지 한 번 더 써놨어요. 어떻게 있는지. 자, 제1급 감염병은 17 종류. 특성,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기 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지금은 코로나가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들어갈 겁니다. 자, 뭐 이런 17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탄저. 아까 탄저는 뭐에 의해서 그 인수 공통 감염병이 된다고 했죠? 소양 낙타 탄저. 그리고 보툴리늄 독소증, 뭐 야토병 이런 게 있고요. 우리가 잘 안 들어봤지만 몇 번 들어봤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잘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위험한 거 메르스, 사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맞죠? 말 그대로 우리가 신문에서 무시무시하게 봤던 가장 강력한, 가장 힘이 좋은, 가장 발병률이 높고 가장 많은 감염병 환자를 만들 수 있는 유행성이 높은 그런 것들의 17종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큰 것들 신종 인플루엔자, 뭐 디프테리아 이런 것들 좀 알아보시면 돼요. 1급 감염병의 종류가 아닌 것이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2급, 3급, 4급보다는 1급 감염병. 왜?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2급 감염병 21종이 있고요. 우리가 주로 많이 앓는 것들입니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춘흑성 대장균, A형 감염. 많이 들어봤죠? 아까 메르스, 사스 이런 것처럼 막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막 사회가 마비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많이 앓고 있다. 얘네들이 다 2급이에요. 21종. 21종을 달달달달 외우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즐겁습니다. 한 달 걸리겠습니다.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 적당하게 이해하시고 눈에 익히시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다음 중 제2급 감염병이 아닌 것은 1번 콜레라, 2번 장티푸스, 3번 결핵, 4번 에볼라 바이러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중 1급 감염병이 아닌 것은 1번 탄저, 2번 보툴리눔 독소증, 3번 메르스, 4번 홍역.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상급 감염병 26종 해가지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식품 영업자, 식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종사할 때 필요한 보건증을 못 받는, 맞죠? 보건증을 받을 수 없는 병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에이즈. 상급입니다.
이해되시죠? 상급은 뭐 진드기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B형 간염, 우리 잘 아시는 B형 간염, 일본 내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듣긴 들어봤는데 한 번도 걸려본 적 없는 멀리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것들이 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급은요, 보세요. 특성이 있어요.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아까처럼 음압 격리를 하거나 어떤 격리 조치를 하거나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약한 거예요. 1급이 가장 강하고 2급 중간, 3급이 그나마 좀 완화된 약한 4급, 1급, 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표본이에요. 인플루엔자, 매도, 회충충, 이 편충충 이런 거는 다 경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충이 생기는 거. 요충증, 피부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간 흡수충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요,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4급으로 진행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얘들이 너무 위험해져요. 그러면 3급으로 올라갔다가 2급으로 올라갔다가 1급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4급 감염병이고 총 23종입니다. 뭐 이런 거 열심히 외우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으로 넘어갈게요. 식중독. 식품위생법에서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식중독. 진짜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식중독이란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서 급성 위장염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건강장애라고 정의한다. 식중독은 감염성 질환과 독소형 질환이 있고 남에게 옮기는 감염병이 있고요. 독소가 생겨서 음식물에 스스로 독소가 생겨서 생기는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질환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양 섭취 불량에 의한 질병 아니면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같은 급성 감염병 그리고 기생충증비 외과 쪽 질환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식중독의 분류. 자, 식중독에 대해서 제가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분류에 대해서.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 1번, 바이러스성 식중독 2번, 원충성 식중독 3번, 자연독 식중독 4번, 화학적 식중독 5번,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좀 머리가 아픈 부분인데요. 왜 머리가 아픈 부분이냐면 보세요. 세균성 식중독의 종류도 3, 4가지, 바이러스성 식중독 종류도 많고, 원충성 식중독도 많고, 자연독 식중독도 화학적 식중독도 많아요. 이 5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식중독이 걸리는 원인이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머리 아프지만 그래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어요. 자, 첫 번째 식중독이 분류해서 첫 번째 세균성 식중독. 자, 주요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균, 원인식품 증상 및 외반법. 첫 번째, 자 다시 식중독이 분류해서 5가지 분류가 있고 그 분류 중에서 첫 번째 세균에 의한 세균이 몸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식중독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보여드릴게요. 살모넬라 많이 들어보셨죠? 얘는 세균성입니다. 살모넬라 해가지고요. 뭐 급성 위장염, 구토, 설사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장복기는 6시간에서 72시간 굉장히 길어요. 원인은 사람, 가축, 가금, 설치류, 애완동물, 야생동물 주요 감염이 되는 원인은 닭고기입니다. 그래서 달걀이나 우리가 자주 먹는 거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금류에 의해서 살모넬라 균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방법이 중요합니다. 62도에서 65도씨 이상 20분간 과열로 사멸합니다. 식육에 생식을 금하고 왜냐하면 가열하면 사멸이 되니까 생걸로 먹지 말라는 거죠. 이들에 의한 교차 오염을 주의해야 되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달걀 취급 및 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개인 위생을 준수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살모넬라균.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균 중에 살모넬라균은
끓여 먹거나 65도씨에서 데워 먹으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사람, 가축, 애완동물, 야생물 등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균을 그래서 달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고기 등을 섭취하면서 특히나 생으로 섭취하면서 걸릴 수가 있다. 두 번째 장염비브리오 잘 나옵니다. 복통과 설사, 원발성 비브리오 폐혈증 및 봉소염이 있고 잠복 기간이 8시간에서 24시간. 아까 봤었던 살모넬라균은 잠복기가 긴 게 특징이고요. 장염 비브리오균은 8시간에서 24시간. 발병되면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지속되다 사람 몸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사멸된다. 원인은 개, 조개, 굴, 새우, 가재 등 각각류.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식품. 제대로 가열되지 않거나 열 처리되지 않은 어패류 및 가공품. 어패류의 저온 보관, 교차오염 주의, 환자와 보균자의 분변 주의. 보세요. 똑같아요. 60도씨에서 5분, 55도씨 이상에서 10분 가열 시 사멸하므로 식품을 반드시 가열해서 조리하라. 생걸로 먹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각각류에서 생기는 게 뭐다? 장염 비브리오. 다시 한 번 더. 살모넬라균은 달걀 및 식육, 맞죠? 그것도 생으로 먹어서 걸리는 거고요. 장염 비브리오균은 각각류. 이것도 역시나 제대로 데워 먹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황새 포도상 구균. 지금까지 별표 1개 정도의 난이도였다면 황새 포도상 구균은 떡 제조 기능사에 있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주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증상 구토와 메스꺼움, 복부 통증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원인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원인이. 사람, 코, 피부, 머리카락, 감염된 상처, 황색 포도상 구균. 왜 중요하냐면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해서 우리가 식품 영업장 사업자로서 식품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일을 할 수 없는 병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챕터 1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뭐냐? 피부병인데 고름이 생기는 화농성 질환. 제가 앞에서 열심히 1강에서 2강에서 열심히 설명드렸죠. 맞습니다. 우리가 식품 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손이라고 했잖아요. 이 손 주위나 피부에 상처가 생겼는데 그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특히나 황색 포도상 구균이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면 고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남한테 감염이 된다고요. 그래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떡 제조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무려 5개나 드렸습니다. 크림이 들어있는 제빵류, 샌드위치 유제류, 부적절하게 재가열되거나 보험된 조리식품, 김밥, 초밥, 도시락, 떡, 우유,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것들에 있습니다. 화농성 질환이나 인두염에 걸린 사람의 식품 취급 금지. 조리 종사자의 송청결과 철저한 위생 복장 착용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식품의 접촉 표기, 용기 및 도구의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황색 포도상 구균, 화농성 질환을 유발한다. 화농성 질환에 걸리면 나을 때까지 완벽하게 그 상처가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절대 식품 영업자로 종사할 수가 없다. 누구나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황색 포도상 구균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했어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냅니다. 만약 제가 출제자라면 황색 포도상 구균,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포도송이 모양으로 보이는 미생물, 이 특징이에요. 딱 보면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현미경으로 봤는데 현미경을 딱 보면 포도 모양으로 알갱이가 되게 이쁘게 이렇게 쫙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황색 포도상 구균입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은 인간이나 동물의 피부, 소화관에 상지하는 포도상 구균의 하나로 인간에게 농양 등 다양한 표피간염, 식중독, 폐렴, 수막염, 폐혈증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 일반적으로 피부에 상지하는 포도상 구균은 정상인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무슨 뜻이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손에도. 않지만 황색으로 되어 있는 포도상 구균은
포도상구균은 나쁜 놈이 아닌데 황색으로 바뀌어 있는 포도상구균은 정상인에 대해서도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 부위를 통해서 체내에 침입할 경우 발병할 경우가 많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식품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는 피부에 화농성 질환을 유발한다. 포도상구균 아닙니다. 헷갈리면 큰일 나요. 황색으로 변한 황색 포도상구균이 화농성 질환, 피부에 고름이 생기는 상처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예방하느냐? 황색 포도상구균은 30분간 80도씨에서 가열하면 죽지만 이 균이 생산한 장독소는 이 균이 특별한 게 뭐냐면 특이한 게 뭐냐면 자기가 머물었던 자리에 독소를 유발하는 물질을 놔두고 가거든요. 그게 장독소라고 합니다. 열에 매우 강해서 보세요. 30분간 100도씨에서 가열하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균에 한번 접촉한 식품에 대해서는 열 처리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예 생기지 않게끔 해야 돼요. 황색 포도상구균을 생기지 않게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뭐 음식물도 자주 버리고 음식 처리도 잘하고 뭐 잔반도 처리도 잘하고 남아있는 조리를 하다가 남아있는 제품도 빠르게 냉장고에 넣고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이런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지저분하게 뭐 뭔 일이 있겠어 하다가 한번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기면 말했잖아요. 80도에서 균 자체는 30분 동안 가열하면 죽습니다. 근데 80도에서 30분간 조리하는 일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균이 한번 머물다 가는 자리에는 독소가 생기는데 얘네들은 열에 너무 강해서 100도씨에서 30분 가열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100도씨에서 30분 가열하는 음식을 저는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19년 기출문제, 실제로 문제에 나왔습니다. 100도씨에서 10분간 가열해도 균에 의한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식품을 섭취한 경우 3시간 정도 만에 구토, 설사, 심한 복통 증상을 유발하는 미생물은 황색 포도상구균. 나머지 노로바이러스, 캠필로박터균, 사몰렐라균 100도씨에서 3분만 가열해도 다 죽습니다. 네, 5분만 가열해도 다 죽습니다. 그만큼 독하다는 거예요. 100도씨에서 10분간 가열해도 균에 의한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30분간 80도에서 가열하면 죽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한번 생기면 잘 안 죽으니까 생기지 않게끔 관리 감독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문제 풀었습니다. 맞췄는데요. 너무 쉽죠? 문제가 내용을 알게 되니까. 저렇게 독한 균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끓이면 다 사멸되고 사라지는데 황색 포도상구균이 식품 영업자들에게는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무조건 피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생기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속 갈게요. 자, 병원성 대장기운 해가지고요.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발한, 혈변, 5세 이하의 유아 및 노인, 면역체계 이상자들에게 특별히 위험하다. 잠복기는 4에서 96시간, 잠복기가 아주 길죠. 원인은 가축, 사람이고요. 자, 병원성 대장균은 살균되지 않은 우유. 살균되지 않은 우유는 뭡니까? 우리가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우유는 다 살균된 우유예요. 현지인들이 드시는 공장에 들어갔지 않은 살균되지 않은 우유를 말하는 겁니다. 덜 조리된 쇠고기 및 관련 제품. 어떻게 예방한다? 식품이나 음료수에 의한 가열을 하고요.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고요. 주변 환경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변에 의한 식품 오염을 방지해야 됩니다. 화장실을 잘 두는 환경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화장실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지금은 높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퍼세식이었죠. 자, 그 다음에 보툴리누스. 황색 포도상구균이 별표가 5개였다면 보툴리누스는 별표 2개를 드리겠습니다. 증상, 초기 증상은 구토, 변비, 위장장애, 탄력감, 권태감, 현기증. 신경계의 주된 현상은 복시, 시력 저하, 언어. 현상인데 승상이라고 오타 나온 거 이해해 주십시오. 수정하면 다시 찍어야 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시력 저하, 언어 장애, 보행 곤란, 사망의 위험성. 제가 처음으로 사망의 위험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앞에서 제가 보툴리누스 균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앞강에서. 뭐라고 언급했을까요? 순서대로 봐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어떻게? 공기가 없는 통조림에서 자란다. 산소가 없는 통조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증식을 한다. 아주 위험하다. 그리고 사람이 걸리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툴리누스. 원인 토양, 물, pH 4.6 이상의 산도가 낮은 식품을 부적절한 가열을 가지고 진공 포장한 제품. 대표적으로 통조림, 진공 포장백. 산도가 낮은 식품을 부적절한 과열 가지고 진공 포장한 제품이고 요 밑에다가 공기가 필요 없는 균. 적절한 병조림, 통조림 제품 사용. 확실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치사율이 40%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걸렸다 하면 이걸 먹고 잘못 걸렸다 하면 뭐 초기는 상관없지만 제대로 감염이 되면 10명 중에 4분 정도는 사망합니다. 보툴리누스. 그래서 통조림을 드실 때 통조림 뚜껑이 지금은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냐면 보툴리누스 균이 생기거나 내부에 균이 생기면 통조림 뚜껑이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록볼록하게 빵빵하게 부풀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진공 포장백도 안에 균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게 열지를 마세요. 뜯지를 마세요. 빵빵하게 균 거 그래도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관리 감독이 잘못되었거나 안에 있는 음식은 벌써 이미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고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뭐 환경이 좋고 냉동 냉장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뭐 냉동 보관하시오, 냉장 보관하시오 설명서만 잘 보고 관리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통조림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팽창돼 있는 통조림을 보고도 그걸 뚜껑을 연다면 그거는 진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특히나 식품 영업자이시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실러스 세레우스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읽어보시면 됩니다. 노로바이러스 이제 자 지금까지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헷갈리실까봐 좀 앞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제가 법정 감염병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식중독의 분류에 대해서 분류를 5가지를 했고 그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뭐 황색, 포도상, 구근 이런 애들은 세균성 식중독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부터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가지 중에 이제 2번째 분류로 온 거예요. 헷갈리실까봐 앞으로 갔다가 귀찮지만 다시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원인균, 원인식품 증상미 예방법. 첫 번째는 세균성, 2번째는 바이러스. 이제 노로바이러스, 이제 바이러스란 말이 노골적으로 나오죠. 네. 증상 바이러스성 장염, 메스꺼움, 설사, 복통, 구토가 있고요. 사람의 분변, 구토물, 오염된 물,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고 인증된 유통업자 및 상점에서 수타산물을 구입해야 되고 원인 식품은 샌드위치, 제빵류, 샐러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은 사람의 분변 그리고 구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염된 물을 섭취했을 때 오염된 물로 해서 음식을 조리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한다.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랑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사람들이 이 문제는 뭐 많이 안 헷갈릴 것 같은데요. 로타바이러스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걸리면 구토, 물군 설사, 역류화에 관련되어 설사의 원인이 되고요. 잠복기 1에서 3일. 사람의 분변과 입으로 주로 감염이 되고요. 오염된 물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인 식품은 물에서 많이 나오죠. 물과 얼음, 뭐 생채소와 과일 똑같아요.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하고 손에 의한 교차오염 준비하고 충분한 가열을 해서 먹어라. 자, 지금까지 12강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